얘들아 안녕. 자, 2학기 2차 고사 대비 강의의 시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기 때 조선시대와 관련된 내용들 공부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3강이고요. 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정리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보시면 1번은 왕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이왕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고요. 사병 폐지도 했었고 호패법을 실시하기도 했어요. 기억나죠? 태종이라고 하는 국왕이었었고, 두 번째 대왕님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되죠. 우리 세종대왕, 훈민정음 반포, 또 집현전 설치, 경연실시 이런 것들 머릿속에 기억나야지. 두 번째 키워드는 정치 세력이었어. 3사라고 하는 언론기구에 앉으면서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했던 정치 세력. 이들 누구라고 했었지? 숲속에 선비들이 있어. 무슨 림? 그렇지, 사림이라는 세력이죠. 3번이 어떻게 보면 이번 통치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관직이라 할 수가 있는데, 조선은 총 8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다 했었잖아. 그런데 이 각각의 도에 파견된 장관들을 선생님이 뭐라 부른다 했었지? 맞아, 관찰사라고 불렀고, 이 관찰사 아래에 수령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키워드는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제목에 우선은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래다 한번 써볼게, 얘들아. 요렇게 한번 내려보자. 자, 요렇게. 먼저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갑자기 정치력을 갖거나 아니면 힘이 커진 사람이 등장해야 하는데, 그 인물이 이성계였어. 근데 이성계가 요동정벌 과정에서 위화도까지 가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리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정치권을 장악했다고 했었지. 우리 이 사건이 뭐였지? 맞아. 이 조선의 성립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 시작은 위화도 해군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위화도 해군이 먼저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는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토지 제도를 개혁을 해요. 그 토지 제도 과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과전법 실시. 과전법 실시 이후 이제 드디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국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원래 조선은 개경의 수도였거든. 고려의 수도였던 곳. 근데 새로운 수도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생각을 해봤어. 어디로 옮겨야 될지. 그 결과 수도가 어디로 옮겨졌다 했었지? 맞아.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메모 쳐볼게. 요 과정, 위화도 해군부터 한양천도까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넘버링 하면서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위화도 해군이었었고, 두 번째가 경제권을 장악한 과전법, 조선이 건국되었고, 그리고 수도를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두세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순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 먼저 선생님이 조선의 첫 번째 시기는 체제를 정비하는 기간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5명의 왕을 기억해야 한다 했었지.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태조는 보통 나라를 건국한 사람한테 붙여지는 칭호잖아, 얘들아. 조선 건국 초기니까 당연히 왕권이 강했겠지. 이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었지. 이성계 한번 써보자. 이성계. 자, 이성계의 가장 중요한 업적 뭐니 해도 무엇을 건국했다? 맞아.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공부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국한 인물이었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던 시기가 바로 이성계가 왕이었던 시기였어요. 자, 한양으로 옮긴 이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한강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했었고, 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방어에도 유리했고,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통치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통치 이념은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었던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유교 국가가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특징이었었죠. 자, 근데 이성계한테는 아주 중요한 킹메이커가 있었어요.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그 이성계 왼팔 오른팔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팀이 챌린지 정이라 있었죠. 누구였지? 맞아,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용을 했습니다. 정도전.
자, 근데 이 정도전의 정치에 대한 생각은 왕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똑똑한 신하, 다시 표현하면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인물. 선생님이 정도전의 중요한 키워드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라는 점. 그리고 왕이 유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통치해야 한다라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좋은 말이야. 똑똑한 신하가 정치를 해야 된다. 왕이 도덕적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강한 왕권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정도전이 신하가 중심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차기의 왕위 후보자들, 다시 말하면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 일부는 이 정도전의 주장을 상당히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특히나 그 세력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었냐면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는데 이방원이 결국에는 1차 왕자의 난 과정에서 정도전을 제거시켜 버리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형제들한테 칼을 겨누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1차 때는 자신의 배다른 동생을 죽였었고 2차 때는 형을 유배를 보내기까지 하면서 이방원은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지만 결국에는 왕이 되는데 성공했던 인물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유교 국가에서 가족에게 칼을 겨누고 가족을 유배 보내버리고 이거는 유교적인 질서에서 맞지 않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유교적으로 계속 국왕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왕은 생각하는 거지. 아, 신하들이 나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내 권한을 정말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원의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왕권 강화였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첫 번째 정책은 뭐였었냐면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왕이 되는 과정에 가장 큰 핵심 세력은 이방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군대였어요. 근데 이제 왕자들이 원래 다 이런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방원이 태종이 된 순간부터 국왕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군대를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책을 사병, 개인적으로 병사를 갖고 있는 것을 혁파, 없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또 하나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이 중심이 된 정치회의 기구였었는데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니까 신하들의 중심 기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킨 시기이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강한 왕권은 경제력에서부터 나온다고 설명을 했었지. 그걸 위해서 재정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돼. 그럼 재정을 증대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세금을 거두려면 누가 세금을 내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니까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구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도 조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조사 사업을 토대로 이 사람들이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날로 따지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만들어요. 우린 그걸 뭐라 불렀었냐면 호패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하기도 했었다. 결국 태종 이방원의 중요한 정책은 왕권 강화라고 하는 포인트에 맞물려 간다라는 거. 그중에 특히 사병혁파와 호패법 실시는 대표적인 정책이니까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후 태종의 아들이었던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종은 조금 수월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반대파를 전부 다 제거시켜버렸거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굳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왕과 신하 사이에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왕이 자신의 권한만을 내세우면 신하들이 왕을 등져버릴 거 아니야. 왕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아, 나 이런 왕이랑 같이 정치 못하겠어. 이거 너무 폭군이야. 우리가 꿈꾸던 왕의 모습이 아니야. 이래버려가지고 왕한테 반기를 들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정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균형을 맞춘다라는 건 어떻게 맞추는 거라 했었냐면 왕이 이제부터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 신하의 목소리를 들어. 그래서 왕이 신하한테 교육을 받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연이라고 합니다. 경연 활성화를 실시하고 또 하나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놔서 학술 연구를 하도록 시키는 기관을 만듭니다. 이 기관 집현전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하죠. 집현전.
그리고 다시 태종 때와는 다르게 의정부의 권한을 방점 찍어볼게 얘들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측면도 기억해놔야 되겠지. 왜냐면 신하들의 목소리 들어야 되니까 신하들의 회의 기구 또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 반포도 이 시기 때 실시가 되었었죠. 그래서 결국 세종이라고 한다면 협치, 말이 어렵나? 함께하는 정치의 모습, 그렇기 위해 신하한테 공부를 배우는 경연도 실시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집현전을 설치해달라는 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종 다음에 세조도 태종처럼 원래는 왕이 되면 안 되는 케이스였어. 왜냐면 세조는 세종의 아들이긴 했었는데 무슨 아들이었었냐면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 원래는 이 세종 다음에 문종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문종이 너무나 일찍 죽어버려서 그의 어린 아들이었던 단종이 즉위를 해버려. 근데 이 단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항상 자기의 작은아버지였었던 이 세조, 수양대군에게 항상 두려움을 느꼈던 인물이야. 이 세조는 너무나 왕이 되고 싶었던 욕망이 강했던 인물이었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개요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왕위에 앉았던 인물이라 했었지. 특히나 이 개요정난 시기 때 수양대군을 왕이 되는데 크게 도와주었던 인물 한명회 라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이 한명회를 중심으로 뭉친 정치 세력을 우리는 훈구 세력이라고 부른다라고도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태조한테 정도전이 있다면 세조한테는 누가 있었다? 한명회가 있었다. 근데 잘 보면 세조도 왕이 된 과정이 유교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 얘들아. 조카 쫓아내버리고 왕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시기 때도 왕권을 극도로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왕권 강화시키려면 신하들하고의 소통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경연도 없애고요. 집현전도 없애버리고요. 의정부의 권한 약화시키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경제권으로도 제약을 해요. 이제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나를 비판하는 전직관리들, 이들은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할 것이야.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 신하들한테만 세금을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직전법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아마 쌤이랑 같이 정리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조 때도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때 조선의 통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되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쌤이 세조 시기 때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던 건 세조였었고 이거를 완성해서 반포한 건 어느 왕식이었다? 성종식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성종시기 때 오게 되면요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사람이 문제인 거야. 한명회는 이후 외척으로서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거든. 이 세조가 자기가 왕이 되는데 한명회가 큰 도움을 줬잖아. 세조의 아들이 예종이에요. 나중에 왕이 되는 그 예종의 부인이 한명회의 딸이야. 그리고 이후 예종하고 한명회의 딸 사이에서 나온 성종의 부인도 한명회의 딸이야. 그러니까 두 차례나 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낸 인물이니까 이 사람 권력이 어떻겠어? 엄청 강하겠지. 그러니까 한명회가 힘이 세다는 거는 그 한명회의 무리인 훈구 세력도 권력이 강해진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젊은 성종은 자신의 권력이 훈구한테 제약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훈구를 견제하려면 훈구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를 데리고 와야 할 텐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방에 연구하던 선비들이 있었던 거야. 조선 건국에는 협력하지 않았던. 그게 누구였었냐면 맞아, 사림 세력이었지. 그래서 이 사림 세력들을 당시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3사에 등용을 해서 훈구 세력들의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시키면서 성종이 자신의 왕권 강화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이 훈구 세력을 대항마로 사림을 키우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시기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연구기관이었던 집현전을 세조 시기 때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성종은 다시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현전을 계승한 기구인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국왕들의 업적들을 한번 정리해 봤었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정해져 있었어. 태조 시기 때는
정도전을 등용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태종 시기 때는 사병 없애고 호패법 실시하고, 세종대왕 시기 때 집현전 설치, 세조 때는 다 없애고 왕권 강화에 집착을 했다. 좀 중요한 포인트는 경국대전 편찬 시작이 세조였었고, 완성해서 반포한 건 성종이었었다. 그리고 성종 시기 때는 한명회를 필두로 하는 훈구의 힘이 커지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살림 세력을 등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체제의 구조와 운영 부분인데, 먼저 우리 핵심적인 기구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 조선 전기의 핵심 기구라고 하면 딱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삼정승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국왕이 임명한 정책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할지 말지 의논하는 곳이야. 이곳이 어디였었냐면 의정부라고 하는 곳이었었고, 의정부의 심의를 통과한 정책들은 육조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각각의 성격에 맞게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정치의 운영은 지금 생님이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요거, 왕에서 의정부로, 그러고 의정부에서 육조로 전갈되는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거였었냐면, 의정부를 거쳐가면 의정부에서 컷을 당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정책을 의정부가 심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 나는 의정부랑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하고 싶어 바로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요렇게 바로 육조한테 꽂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어려운 말로 육조 직계를 한다 했었지. 근데 신하들과 같이 통치하고 싶은 경우에는 왕이 의정부한테도 물어보고 다시 의정부가 육조한테도 물어보고, 요러한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선생님이 이걸 의정부가 모든 일을 담당한다라고 해서 서사제라고 표현한다 했었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왕이 육조에게 직접 말한다라고 해서 이걸 육조 직계제라고 표현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두 개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비서기관이었습니다. 승정원이라고 하는 기구고, 얘들아 대답하고 있지 지금? 다시 쌤이랑 얘기하면서 해야 돼. 여기 승정원, 승정권이래. 두 번째, 대역죄인을 처벌하는 기구 의금부라고 하는 곳. 그래서 이 두 기구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왕권만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있으면 신하하고 왕 사이의 권력의 균형이 맞지가 않지. 그래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위 관리나 왕도 함부로 막을 수 없는 견제기구를 하나 두게 됩니다. 이 기구가 바로 언론 기능을 담당했었던 3사라고 하는 기구였었는데, 이 3사의 첫 번째 기구는 감찰,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었지. 이 기구 사헌부라고 하는 곳이었었고, 언론 기능, 왕의 잘잘못을 말로 비판하는 것이 간이라고 하는 곳, 비판, 말과 관련되어 있는 한자라고 했었지. 사간원. 그리고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기구, 이거는 집현전을 계승한 기구였었어. 성종 때 설치했던 홍문 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다. 이렇게 3사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두세요. 기타 기구 봅시다. 한성부 수도를 방해했었고요. 춘추관 역사를 편찬했었고, 유학교육을 담당한 최고의 교육기관, 오늘날도 있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죠 여러분들, 성균관이라고 하는 곳이 유학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교육기관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지방통치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은 아까 얘기했네. 전체를 8개의 도로 구분했었고, 이 도에 행정, 군사, 사법권을 갖고 있고, 이 사람 밑에 있던 수령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장관을 파견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도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세력인데, 이들을 우리 뭐라 불렀었냐면 관찰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자, 그리고 이 관찰사가 다스리는 도 아래에는 부목, 군현이 있는데, 특히나 이 군현이라고 하는 곳에는 수령을 파견을 했습니다. 수령.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냥 군현이 아니라 모든 군현. 이게 어느 시대랑 차이가 있냐면, 고려 때는 얘들아 지방관이 있는 현은 주현이라고 하고 없으면 속현이라고 했잖아. 근데 조선으로 오면서부터는 지방관이 없는 군현이 없어. 모든 지방에 가면 다 지방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욱더 중앙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수령을 자기의 출신 지역으로 임명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수령이 뭐 화성 사람이다, 동탄 사람이다. 그러면 동탄 지역으로는 임명을 하지 않는 거야. 왜 그랬을까? 부정부패를 일으킬까 봐. 그래서 이 수령은 자기가 생전 살아보지 못했던 지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조해 줄 사람을 옆에 붙여주는데 그 수령이 임명된 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관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관리라고 하는 뜻의 향리라고 하는 인물을 붙여주고 이들이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라고 하는 곳은 일반 군현에 통합되었다. 결국 이러한 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 얘들아. 이 말은 조선의 중앙 집권력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오케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중앙이 지방을 더욱더 꽉꽉 조여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리고 마지막 기구는 유양소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유양소. 지방의 여론을 수령하기도 하고 또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중앙정치와 지방행정 정치 정리했고요. 과거는 쌤이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건 이렇게 제거하고 공부는 따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 보면 정치를 논하고 관원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도 밝힌데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 이 기억에 들어갈 기구 사헌부의 역할이었었고요. 니은 볼게.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고 정치의 잘못을 따져 지적하는 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간언이라고 하거든. 사간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왕의 물음, 자문을 대비하고 경연을 담당하는 곳 집현전을 계승한 기구라고 쌤이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어디였지? 맞아, 홍문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볼게.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기구의 설치 목적 첫 번째, 권력의 독점을 견제했다. 요렇게.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요렇게 하나 써볼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세력의 부정부패? 맞아, 훈구 세력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역할을 했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3강의 내용들 다 같이 정리해 봤었는데 뭐랄까, 내용이 좀 많아 보이지만 중요한 게 딱딱 눈에 보이지 얘들아. 그래서 우선은 공부할 때 이거를 사진 찍듯이 전부 다 외우면 좋지만 그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선생님이 한 왕당 무엇이 중요했었는지 딱 머릿속에 우선 그거부터 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키워드부터 완벽하게 외워봐. 그리고 키워드가 다 외워졌어?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떤 걸 쌤이 중요하다 했었지? 이걸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다 보면 이런 게 중요하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것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죠. 몇 강일까? 14강이죠. 사화 발생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제발 안녕.